2026년 2월 4일 오후 2시 호주 시드니 컨벤션 센터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 아키텍처 학회 IEEE HPCA 2026 세미나실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떨어뜨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눈앞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RTX 3090 대비 2.1배 빠른 속도, CPU 대비 9배 향상된 성능, 전력 소모는 3.3배 절감. 발표자는 한국에서 온 카이스트 정명수 교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간 풀지 못한 AI 반도체의 난제를 한국 대학 연구실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70대 어르신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가 뭔지, 왜 이게 대단한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엔비디아와 5년간 GPU 개발 프로젝트에서 협업했습니다. 제 명함에는 시니어 하드웨어 아키텍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만했습니다. AI 반도체라는 분야에서 우리 미국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죠. 특히 한국,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것도 최첨단 AI 가속기는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저는 IEEE HPCA 2026 참석차 시드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2월 1일 오전 10시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달링 하버 쪽으로 향했죠. 시드니 컨벤션 센터, 바로 IEEE HPCA 2026이 열리는 곳입니다. 14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학회는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합니다. 노벨상만큼이나 영예로운 튜링상 수상자들이 기조 연설을 하는 곳이죠.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컨벤션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1200명이 넘는 참석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구글 딥마인드, 메타 AI 리서치, 인텔 랩스, AMD 리서치, 애플 실리콘 팀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MIT, 스탠퍼드, 버클리, 카네기 멜론 같은 명문대 교수들도 보였죠. 저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과 프로그램 책자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책자를 넘기며 이번 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총 4일간 120개 논문이 발표되고 16개 세셔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키노트 스피커는 구글 TPU 설계자인 노먼 조프리 박사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책자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데이 4, 2월 4일 오후 2시 세션 3B 노블 AI 알셀러레이터스 발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처 엔드-투-엔드 하드웨어 드리븐 그래프 프리프로세싱 포 엔핸스드 GNN 퍼포먼스 그래프 신경망 전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라는 뜻입니다. 발표자 이름을 봤습니다. 맹수정 KAIST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온 팀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대학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AI 가속기를 만든다고요? 옆에 서 있던 동료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임스는 엔비디아 CUDA 팀에서 일하는 선임 엔지니어입니다. 마크, 뭐 보고 있어? 저는 책자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GNN 가속기 발표한대.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한국, 삼성 메모리 반도체 회사 아냐?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영역인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뭐 학계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겠지. 하지만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잖아.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맞아. 결국 양산은 우리 같은 회사가 하는 거고 대학 연구는 그냥 레퍼런스 정도지 뭐. 우리는 웃으며
전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최신 칩을 전시하고 있었죠. 엔비디아 부스에는 H200 GPU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AI 학습용 최고급 칩입니다. 가격만 $40,000가 넘습니다. AMD 부스에는 M2300X가 있었고 인텔은 가우디 3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입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십억 달러의 투자,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 한국 대학 연구실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환영 리셉션에서 저는 MIT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KAIST 정명수 교수님 아세요? GNN 가속기 발표하신다는데.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교수? 아주 실력 있는 분이죠.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서 펀딩 받아서 연구하고 있어요. 파네시아라는 스타트업도 만들었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스타트업까지요? 그럼 상용화를 노리는 건가?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에요. 논문만 쓰고 끝내지 않죠. 실제 제품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학회가 시작됐습니다. 키노트, 논문 발표, 포스터 세션이 빡빡하게 이어졌죠. 저는 주로 GPU 관련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텐서 코어 설계, AMD의 메모리 대역폭 최적화 같은 발표들이었습니다. 모두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GPU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그래프 신경망의 전처리 병목 현상, 불규칙한 메모리 접근 패턴, 데이터 이동 오버헤드, 이 문제들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월 4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바로 KAIST 팀의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션 3B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200석 규모의 방이었는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좌석을 겨우 찾아 앉았죠. 과연 한국 대학이 무엇을 보여줄지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신경망이 뭔지, 왜 이게 중요한지 말이죠. 어르신들도 유튜브 보시죠? 영상 하나 보고 나면 옆에 추천 영상이 뜹니다. 이것도 볼래? 하면서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 좋아하시면 저 드라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사람 아세요? 하며 친구를 추천합니다. 이 모든 게 그래프 신경망, GNN이라는 기술로 작동합니다. 사람과 사람, 영상과 영상, 상품과 상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생각해 보세요. 김 선생이 박 선생을 아는데 박 선생이 이 선생을 알고 이 선생이 최 선생을 압니다. 이런 관계를 선으로 쭉 그으면 거미줄처럼 복잡한 그림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사람이 점이고 아는 사람끼리 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프 신경망은 이 복잡한 거미줄을 AI가 빠르게 분석해서 김 선생과 최 선생은 모르지만 공통 친구가 많네? 그럼 서로 알만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이 기술로 사기꾼을 잡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 보내고 B가 C에게 보내고 C가 D에게 보내는 패턴을 보면 이거 돈 세탁 아냐 하고 알아채는 거죠. 이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 물류, SNS, 금융, 보안, 모든 분야에서 쓰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하루에 수억 명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사용자한테 뭘 보여줄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왜 느리냐?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 친구가 5명이고 박 선생 친구가 500명이고 이 선생 친구가 2명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컴퓨터가 계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부품 찍어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다 다른 품을 처리하려면 매번 기계를 조정해야 하죠. 바로 여기서 전처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복잡한 관계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김 선생 친구 목록 정리, 박 선생 친구 목록 정리, 중복되는 사람 빼기, 순서대로 나열하기, 이런 작업들이죠.
문제는 이 전처리 작업이 전체 시간의 70%에서 90%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실제 AI 계산은 10%밖에 안 걸립니다. 나머지 90%는 준비 작업에 쓰이는 거예요. 요리로 치면 요리는 10분인데 재료 다듬고 씻는데 90분 걸리는 겁니다.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GPU 때문입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게임 화면 그리라고 만든 칩이에요. 화면에 있는 수백만 개 픽셀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니까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계산을 수천 번 동시에, 이게 GPU의 장기죠. 그래서 AI 학습에 딱 맞았습니다. 행렬 곱셈 같은 단순 반복 계산을 엄청 빨리 하거든요. 2012년부터 엔비디아 GPU로 AI 혁명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신경망은 다릅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김 선생 친구는 5명, 박 선생 친구는 500명,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GPU는 이런 불규칙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헤맵니다. 마치 축구 선수한테 피겨 스케이팅 시키는 격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5년간 고민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하면서 어떻게 GPU를 개선할까 연구했죠. CUDA 프로그래밍을 최적화하고 메모리 접근 패턴을 바꾸고 캐시 효율을 높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10%, 20%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한계는 못 넘었습니다. GPU 구조 자체가 그래프 전처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메모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GPU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 어디 있지? 하며 찾아다니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계산은 눈 깜짝할 사이인데 데이터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2024년 엔비디아가 H200을 출시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고 L2 캐시를 키웠죠.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025년에는 블랙웰 아키텍처를 발표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2배로 늘리고 전력 효율을 높였어요. 그래도 그래프 전처리 병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회의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일지 모릅니다. 알고리즘을 더 똑똑하게 짜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GPU는 완벽하다고, 우리가 더 잘 써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벽에 부딪혔다는 걸요. 학회장 복도에서 구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우리 추천 시스템 있잖아요. 사용자 10억 명 데이터 처리하는데 GPU 서버 5만 대 돌립니다. 전기료만 연간 3억 달러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처리 시간입니다. AI 추론은 10%밖에 안 써요. 말이 됩니까?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죠. 근데 달리 방법이 있나요? GPU 말고 뭘 쓴다는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결책,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못 푼 걸 누가 풉니까? 우리가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자본을 가졌는데 못 풀었어요.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GPU를 더 많이 돌리는 수밖에요. 이것이 2026년 2월 4일 오후 1시 50분 KAIST 발표 10분 전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미리 다운받아 뒀거든요. 어디 한번 볼까? 한국 대학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지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토초트 앤드 하드웨어 드리븐 그래프 프리 프로세싱, 하드웨어 기반 그래프 전처리라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또 GPU 개선 아니겠지 뭐. 2시가 되었습니다. 세션 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발표는 KAIST의 정명수 교수님입니다. 그래프 신경망 가속을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소개하시겠습니다. 박수가 나왔고 정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점잖은 인상의 50대 중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슬라이드에 떠 있는 건 GPU가 아니었습니다. FPGA라고 적혀 있었어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라는 뜻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FPGA를 쓴다고?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FPGA는 GPU와 완전히 다른 칩입니다. GPU는 이미 만들어진 회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쓰는 거죠. 하지만 FPGA는 사용자가 회로를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회로를 마음대로 조립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계산기로 쓸 수도 있고 영상 처리기로 쓸 수도 있어요. 유연성이 장점이지만 보통 GPU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잘 안 쓰죠. 정 교수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GPU는 병렬 연산에 강합니다. 하지만 그래프 전처리는 병렬 연산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데이터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이죠. 여기서 GPU는 90%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작업 종류였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니 전처리가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AI 추론은 13%에 불과했죠.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87%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GPU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 전용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전용 하드웨어?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GPU로 모든 걸 처리하려던 우리와 달리 이 사람들은 작업을 나눴습니다. 전처리는 FPGA가, AI 추론은 GPU가 담당하는 거죠. 분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오태진 아키테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회로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박스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UPE 모듈, SCR 모듈, 다이나믹 컨피규레이터, 생소한 용어들이었습니다. UPE는 유니파이드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듈은 그래프에서 필요한 노드만 골라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택적 데이터 추출. 이건 합리적입니다. 그래프에 노드가 100만 개 있어도 실제로 계산에 필요한 건 10만 개일 수 있어요. 나머지 90만 개는 걸러내야 합니다. GPU는 이걸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물어보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FPGA에서 하드웨어로 한다? 회로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훨씬 빠르겠죠. SCR은 싱글 사이클 리듀서입니다. 정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선택된 데이터를 한 번의 사이클로 집계합니다. 메모리 이동을 최소화하죠. 한 번의 사이클? 제 손이 멈췄습니다. GPU는 데이터 집계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레지스터에 넣고 계산하고 다시 메모리에 쓰고 또 가져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 사이클로 끝낸다고요? 어떻게요? 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SCR 모듈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작은 메모리 버퍼들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계하는 거죠. 옆자리 AMD 연구원이 속삭였습니다. 저거 괜찮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할까요? 그림은 멋있습니다. 논문도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설계에는 수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 발열, 제조 비용, 수율. 대학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랑 실제 칩 만드는 건 천지 차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기다렸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컨피규레이터입니다. 이게 오토짤의 핵심입니다. 화면에 새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FPGA 회로가 자동으로 재구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동으로 재구성? 그래프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건 노드가 적고 연결이 많고 어떤 건 노드가 많고 연결이 적습니다. GPU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래프 모양을 먼저 분석합니다. 이번 그래프는 연결이 많네? 그럼 회로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겁니다. 마치 요리사가 재료 보고 조리법 바꾸는 것처럼요. 발표가 15분째 진행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GPU 방식은 원 사이즈 피츠 5입니다. 모든 그래프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죠. 하지만 오토지는 어댑티브합니다. 각 그래프에 맞춰 하드웨어가 변합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스탠퍼드 교수가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뒷줄에서는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GPU라는 도구를 더 잘 쓰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를 만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뭘까요? 성능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겠죠. 정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익스페리멘탈 리저트.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인텔 생온 CPU, 빨간색은 NVIDIA RTX 3090 GPU, 초록색은 오토짜리였습니다. 가로축은 처리 속도, 세로축은 세 가지 데이터셋이었습니다. 레디, 아마존, 오그비 프로덕트, 모두 업계 표준 벤치마크입니다. 저는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딧 데이터셋에서 CPU는 842mC가 걸렸습니다. GPU는 2477초, 그리고 오토짤은 94mC였습니다. 잠깐만요. 94mC? 제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토지는 인텔 저본 CPU 대비 평균 9배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9배, 9배입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CPU 8412초, 오털짤 94mC, 842 나누기 94는 8.95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9배네요. 하지만 CPU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CPU는 원래 느리니까요. 중요한 건 GPU 비교입니다. 제 눈이 빨간 막대로 향했습니다. RTX 3090, 엔비디아의 최고급 소비자용 GPU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에 참여한 칩이죠. 가격이 $1,500입니다. AI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GPU입니다. NVIDIA RTX 3090 대비 2.1배 빠른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정 교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2.1배, 제 옆자리 사람이 작게 헛웃음을 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RTX 3090은 현존 최고의 GPU 중 하나입니다. 트랜지스터 280개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대역폭이 936GB/s입니다. 엔비디아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칩이에요. 그런데 한국 대학 연구실에서 만든 FPGA 시스템이 그것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레딧 데이터셋, GPU 247mC, 오토짤 94mC, 247 나누기 94는 2.63입니다. 아마존 데이터셋 GPU 312mC, 오토짤 152mC, 2.05배입니다. 오그비 프로덕트 데이터셋, GPU 589가리초, 오토짤엔 N287mC, 2.05배, 평균을 내면 대략 2.1배에서 2.2배 사이입니다.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5년 동안 GPU를 최적화했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를 재설계하고 캐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텐서 코어를 추가했어요. 그래도 10%, 20% 개선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효율 비교입니다. 새로운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전력 소모량이었습니다. CPU는 95W, GPU는 350W를 소비했습니다. 오토짤은 106W였습니다. 잠깐, 106W요? GPU보다 3.3배 적게 쓴다는 겁니까?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오토처는 평균 3.3배 적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속도는 2.1배 빠르고 전력은 3.3배 절감되는 거죠. 뒤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감탄의 휘파람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봅시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는 GPU 서버를 수만 대 돌립니다. 한 대당 전력 소모가 350와트라면 1만 대는 3.5메가와트이니 1시간에 3,500킬로와트시를 씁니다. 전기료가 킬로와트시당 10센트라면 시간당 350달러, 하루 8,400달러, 연간 306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오토천으로 바꾸면 전력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연간 100만 달러를 절약하는 겁니다. 이건 한 대당 계산이고요. 실제로는 수만 대를 운영합니다. 수억 달러 절감 효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AMD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시뮬레이션입니까? 아니면 실제 칩입니까?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학 연구는 보통 시뮬레이션으로 합니다. 컴퓨터로 가상으로 돌려보는 거죠. 실제 칩은 만들지 않아요. 너무 비싸니까요.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FPGA 보드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링스 알베오 U280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세미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라고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칩에서 돌렸다는 겁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실림스 알베오 U280은 상용 FPGA 카드입니다.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가격이 약 1만 달러 정도 합니다. 누구나 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 교수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칩니다. 데이터 조작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재현 실험을 할 겁니다. 거짓이면 금방 드러나죠. 그런데 정 교수는 당당합니다. 실제 칩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탠퍼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테스트했습니까?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총 12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논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CPU 대비 8.7배, GPU 대비 2.08배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8.7배, 2.08배, 거의 일관된 결과입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체계적 우위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왜 우리는 이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요? 5년 동안 GPU만 쳐다봤습니다. GPU를 어떻게 개선할까만 고민했어요. GPU 말고 다른 하드웨어를 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실수였습니다. 정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응용 분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추천 시스템, 금융 사기 탐지, 소셜 네트워크 분석, 약물 개발, 교통 최적화, 그래프 신경망이 쓰이는 모든 분야에서 오토자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파네시아라는 스타트업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2026년 말 양산 예정입니다. 정 교수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까? 한국 대학에게? 실리콘밸리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2.1배, 3.3배, 9배. 이 숫자들이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세션 좌장이 첫 번째 질문자를 지목했습니다. MIT 김 교수였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SCR 모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이클로 집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SCR의 핵심은 메모리 계층을 재설계한 겁니다. 그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GPU 방식을 보시죠. 정 교수가 큰 박스 하나를 그렸습니다. GPU는 글로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지연이 발생하죠. 수백 사이클이 걸립니다. 그가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렸습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또 위로.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옮기고 계산하고 다시 메모리에 쓰고 또 가져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프의 각 노드마다 이 과정을 거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GPU의 한계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이 아무리 넓어도 지연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SCR은 다릅니다. 정 교수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박스들이 여러 개 나란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 노드 집합마다 전용 버퍼를 할당했습니다.
온칩 메모리입니다. FPGA 내부에 있어서 접근이 즉각적이죠. 온칩 메모리. 저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온칩 메모리는 작습니다. 몇 킬로바이트밖에 안 돼요. 큰 그래프는 못 담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물론 온칩 메모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작은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타일링이라고 하죠. 각 타일은 온칩 메모리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타일링. 이것도 아는 기법입니다. GPU에서도 씁니다. 하지만 타일 간 이동할 때 또 지연이 생기죠. 정 교수가 다음을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일 순서를 최적화한 겁니다. 다이나믹 컨피규레이터가 그래프 구조를 먼저 분석해서 의존성이 적은 순서로 타일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타일 간 데이터 전송이 최소화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래프 분석 타일, 최적 배치 온칩 메모리 활용. 이게 핵심이군요. GPU는 그래프 구조를 모릅니다.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죠. 하지만 오토철은 그래프를 먼저 이해합니다. 이 노드는 저 노드와 연결되어 있네? 그럼 같은 타일에 넣자. 이렇게 배치하면 데이터 이동이 줄어듭니다.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똑똑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알겠습니다. GPU는 범용 칩입니다. 그래프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하고 AI 학습도 하고 뭐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에 최적화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FPGA는 다릅니다. 회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프 처리 전용으로 만들 수 있죠. 버클리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코드와 데이터를 공개하실 건가요? 정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논문 게재되면 GitHub에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한 문서도 제공합니다. 오픈소스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상용화 준비 중이면 코드를 비공개합니다. 영업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공개한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 기술은 진짜다. 누구든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엔비디아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FPGA 프로그래밍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일반 개발자가 오털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FPGA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로 프로그래밍합니다. 베릴로그나 VHDL 같은 언어죠.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못 씁니다.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API를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그냥 오토짤 N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그래프 데이터를 넘기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FPGA가 알아서 최적화하죠. 파이썬 API? 이건 똑똑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GPU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코드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탠퍼드 교수가 또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실름스 알베오 U200이 $10,000인데 RTX 3090은 $1,500입니다. 6배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투자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총 소유 비용 비용을 보면 다릅니다. 전력 소모가 3.3배 적으니 운영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로 보면 2년 안에 본전을 뽑습니다. 게다가 성능이 2.1배 빠르니 같은 일을 하는데 썰밥만 필요하죠.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맞습니다. GPU 서버 10대와 오토짤 서버 5셔가 같은 성능입니다. GPU 서버는 대당 $5,000로 치면 10대가 $50,000, 오토짤 서버는 대당 $12,000로 5대면 $60,000. 초기 투자는 $1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전력비를 계산하면 금방 역전됩니다. 질의응답이 30분간 계속됐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 교수와 그의 학생들이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 디테일, 구현 방법, 한계점, 미래 계획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품 개발입니다. 세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정 교수에게 몰려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마크 톰슨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정 교수가 악수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입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 교수의 논문을 다운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42페이지짜리 논문이었습니다.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응용 사례 섹션을 읽으면서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추천 시스템 챕터였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오토첩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응답 시간이 기존 247m초에서 94m초로 줄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0.15초 빨라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추천 시스템에서 0.1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마존 연구에 따르면 페이지 로딩이 0.1초 늦어지면 매출이 1% 감소합니다. 반대로 0.15초 빨라지면 매출이 1.5% 증가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하루 광고 수익이 1억 달러라고 칩시다. 1.5%면 150만 달러입니다. 하루에 말이죠. 연간으로 치면 5억 470만 달러입니다. 추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만으로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알리바바 이 회사들이 모두 추천 시스템을 씁니다. 만약 모두 오토진으로 바꾸면 연간 수십억 달러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다음은 금융 사기 탐지였습니다. 은행은 실시간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송금이 정상인가 사기인가 판단하는 거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판단이 너무 느리면 사기꾼이 이미 돈을 빼돌립니다. 너무 빨리 차단하면 정상 고객이 불편을 겪죠. 오토짤은 이 판단 시간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논문에는 실제 은행 데이터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기 탐지율이 92%에서 96% 올랐습니다. 4%포인트 차이가 뭐 대수냐고요? 글로벌 금융 사기 규모가 연간 5조 달러입니다. 4%면 2천억 달러입니다. 그만큼을 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누구와 친구가 될까 추천합니다. 20억 명 사용자의 관계망을 분석하는 거죠. 엄청난 계산량입니다. 현재는 GPU 서버 수만 대를 돌립니다. 전기료만 연간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오토자르로 바꾸면 전력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연간 6억 1천만 달러를 절약하는 겁니다. 게다가 서버 대수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공간도 절텀, 냉각 비용도 절반, 총 운영비가 70%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입니다. 약물 개발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신약을 만들 때 분자 구조를 분석합니다. 어떤 분자가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는지 예측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프 문제입니다. 원자가 노드, 화학 결합이 엣지인 거예요. 제약회사들은 수백만 개의 분자를 시뮬레이션합니다. GPU로 한 분자당 1시간 걸리면 100만 개는 100만 시간입니다. 오토처는 30분으로 줄입니다. 같은 작업을 절반 시간에 끝내는 겁니다. 신약 개발이 몇 달 빨라집니다.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GPU보다 빠른 칩이 아닙니다. 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추천, 금융, SNS, 의료, 물류, 그래프 신경망을 쓰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 대학에서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투자하고 파네시아가 상용화하고 2026년 말에 양산합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드니 항구가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늦었구나. 2026년 2월 5일 저녁 7시 학회 공식 만찬이 시드니 하버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200명 넘는 참석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였죠. 저도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 잔이 반짝였습니다. 학회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IEEE HPCA는 매년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여합니다. 전체 발표 논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에 주는 상이죠. 이 상을 받으면 학계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누가 받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학회 조직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올해의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올해 수상작은 KAIST 정명수 교수팀의 오토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도 멈췄습니다. KAIST 정명수 교수? 어제 발표한 그 팀이? 저는 박수를 쳤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 교수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학생 2명도 함께였습니다. 강승관, 이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토지는 10년에 한 번 나올 연구입니다. 그래프 신경망의 근본적 병목을 해결했습니다. 기존 GPU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뤘죠. 게다가 에너지 효율까지 3배 개선했습니다. 이 연구는 AI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 패러다임을 바꿀 것, 이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정 교수를 봤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학생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 주신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과 KAIST에 감사드립니다.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몇몇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기다렸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정 교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악수했던 분이시죠? 실리콘밸리에서 오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크 톰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였습니다. 정 교수가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습니까? GPU 개선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건. 정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GPU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먼저 봤죠. 그래프 전처리가 90%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GPU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도구를 바꿔야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GPU라는 도구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GPU를 더 잘 쓸까만 고민했어요. 문제 자체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FPGA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연합니다. 그래프마다 회로를 바꿀 수 있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맞춰 변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연구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2년 정도입니다. 처음 1년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나머지 1년은 구현과 테스트였죠. 2년, 우리는 5년을 썼는데 10% 개선이 고작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강승관이란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을 많이 샜습니다. FPGA 프로그래밍이 쉽지 않았어요. 버그를 잡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이승준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설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저는 우리 회사 젊은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똑똑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큰 조직 안에서 정해진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고 스스로 구현했습니다. 자유형이 달랐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방향만 제시한 겁니다. 실제 구현은 학생들이 다 했어요. 제 역할은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파네시아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제 제자 몇 명이 창업했어요.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양산 준비 중입니다. 올해 말쯤 첫 제품이 나올 겁니다. 올해 말 10개월 후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타깃 고객은 누구입니까? 정 교수가 웃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추천 시스템, 광고 타겟팅, 사기 탐지, 모두 그래프 신경망을 쓰니까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경쟁자들이 타깃이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AI 서비스를 합니다. 정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톰슨 씨는 어느 회사에 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AI 칩 설계를 합니다.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관심 있으시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 있어요. 협력, 라이선스.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기술을 사온다?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저는 멍했습니다. 정 교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교수의 손을 잡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2026년 2월 6일 아침 학회 이틀째였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각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곳이었죠. 엔비디아 부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연구원 3명이 모여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을 알았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어제 함께 커피 마셨던 동료죠. 그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마크! 이리 와봐. 저는 다가갔습니다. 제임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KAIST 논문 읽어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다 읽었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했어. 오늘 오후에 화상회의 해야 돼.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임스가 작게 말했습니다. 5털짜리 대응 방안이야. 저 기술 때문에 우리 GPU 수요가 줄어들 수 있대. 특히 그래프 신경망 쪽에서 말이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GPU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으니까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저거 진짜야? 과장하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논문 검증했어요. 숫자가 정확합니다. AMD 부스도 비슷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FPGA로 우리를 이긴다고?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크가 명확해. 재현 가능하고. 인텔 부스에서는 아예 KAIST 논문을 프린트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업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토챔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구글 AI 부서장과 마주쳤습니다. 데이비드 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톰슨 씨, KAIST 발표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분석했어요. 저 기술을 구글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면 서버 비용을 연간 4억 달러 절감할 수 있대요. 4억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파네시아에 연락했어요. 기술 협력 논의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요. 오후에 특별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AI 가속기의 미래였습니다. 패널로 엔비디아, AMD, 인텔, 구글, 그리고 KAIST 정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5토짜리 GPU를 대체할까요? 엔비디아 대표가 먼저 답했습니다. GPU는 범용성이 장점입니다. 모든 AI 작업을 처리하죠. FPGA는 특정 작업에만 좋습니다. 정 교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GPU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완하려는 겁니다. 그래프 전 처리는 5턱짜리, AI 추론은 GPU가 하는 거죠. AMD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토척과 GPU를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납니다. 우리는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합니다. 청준이 술렁였습니다. 오픈 아키텍처, 누구든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 대표가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협력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구글 데이비드도 거들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초기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날 무렵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10년 후 AI 가속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다양해질 겁니다. GPU만 있는 게 아니라 FPGA, ASIC, 뉴로모핀 칩 등 여러 종류가 공존하겠죠. 각자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본사에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CEO와 CTO가 접속했습니다. 저는 보고했습니다.
KAIST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습니다. GPU 대비 2배 빠르고 전력은 3분의 1입니다. CEO가 물었습니다.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IEE에서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됐습니다. 구글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CTO가 물었습니다. 우리 전략은? 저는 제안했습니다. 파네시아와 접촉해야 합니다. 기술 라이선스나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늦으면 경쟁사에게 선점당합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톰슨, 당신이 담당하십시오. 학회 마지막 날인 2월 7일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HPCA는 특별했습니다. 오토짤 N 같은 혁신적 연구가 나왔죠. 이게 바로 학회의 가치입니다. 세계를 바꿀 아이디어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GPU가 최고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가능성도 있구나로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회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드니 학회가 끝나고 2주 후였습니다. 본사 승인을 받아 KAIST 방문 일정을 잡았죠. 정 교수가 초대해줬습니다. 대전으로 오십시오.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KTX를 타고 대전까지 1시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공장, 논밭,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하자 정 교수의 제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승준 학생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씨. 차로 20분이면 캠퍼스 도착합니다. KAIST 캠퍼스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빌딩들을 상상했는데 아니었어요. 80년대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죠. 하지만 연구실 안은 달랐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FPGA 보드, 오실로스코프, 서버 렉. 학생 5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교수가 녹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계 최고 연구가 나온다는 게. 정 교수가 웃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머리는 새롭습니다. 학생들이 똑똑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까? 반도체 강국이 되고 AI도 잘하고. 정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없고 땅도 좁고. 그래서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올인한 거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요.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미국 군인들이 초콜릿 나눠주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희생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저를 대학 보냈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연구로, 기술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연구를 했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강승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재미있어서요. 세계 최고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승준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시아 작은 나라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에 찔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삼성이나 메모리나 만드는 나라고 생각했죠. 미안했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톰슨 씨, 우리는 미국을 이기려던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배웠어요. GPU도 미국 기술이죠. 우리는 그걸 연구하다가 한계를 발견했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토촌 N과 GPU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정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다양한 칩이 필요합니다. 각자 장점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중 하나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KAIST 캠퍼스에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기술이 나오는 곳입니다. 30년 전 한국은 반도체를 수입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1위 수출국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AI 반도체는 미국 독주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협력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본사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파네시아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정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죠. 더 이상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GPU만 있던 세상에서 다양한 칩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토챔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시드니에서 본 그 발표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년 후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AI 반도체 혁명이 언제 시작됐지? 2026년 KAIST 5털 짤부터였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